자, 손석희 사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본의 첫 번째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한다면 아마 일본은 다음 카드를 바로 꺼낼 겁니다. 그러겠죠. 徴用工問題というのは歴史問題ではなくて国際法上の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の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제가 이제 뭐 정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이제 양반장 얘기한 대로 계속해서 갈등을 고조시키는 게 아베 총리가 원하는 방식이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라고. 나도 당을 위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당을 위하는 그러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들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공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양해하세요. 관행을 좀 지켜주세요. 의원님 잘하시면서. 연설의 대부분은 사실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진단하고 대안들을 중심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입니다. 들리십니까?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마저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도 나쁜 경제 상황에 대외 여건 악화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 상황이 대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네, 7월 5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신반장,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요. 저희도 이제 우리 정부도 엄중한 대응을 하기로 아마 분위기를 잡은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도 상당히 고조되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본 기업들의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일본 물건 사지 말자라는 네.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팔지도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무슨 뭐 기자회견도 네, 있었죠? 중소상인들이 오늘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뭐 일본산 담배, 맥주 네. 이런 거 안 팔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또 반대로 일각에서는 뭐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은 좋지 않다 네. 이런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일본 맥주나 담배를 반품 조치하는 게 벌써 시작됐다는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최 반장, 어제 서울 그 잠원동, 그러니까 신사역 부근이잖아요. 굉장히 그 번잡한 그 장소인데 건물 외벽 붕괴 사고로 예비 신부가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오늘 합동 감식이 진행됐죠. 네, 오후 3시부터 뭐 경찰과 이 소방 그리고 국가수 국가수, 등이 네. 함께 현장 검식을 뭐 아직까지 벌이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네. 뭐 사고가 난 원인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안전 규정을 준수한 건 없는지 등을 좀 유심히 볼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인재 가능성이 좀 있다면서요. 그 과정에서 이제 네. 과실이 드러난다면 이 네. 공사 관계자들 뭐 입건할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도를 시작하죠. 어제 시작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일본에서 3대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 통관이 이틀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자부의 오늘 설명에 따르면요, 일부 일본 업체들이 수출 허가 신청 서류를 일본 당국에 제출했지만 아직 허가를 받은 곳은 없다고 하고요.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우리나라에 돌리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NHK 방송에 출연해서 공이 한국에 있다.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의 대응 역시 빨라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이 언제예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10일 그 30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를 하는데 전반적인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하지만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5대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을 준비 중입니다. 특히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7일 회동 계획이 잡혀 있다. 뭐 이런 속보도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자세한 얘기 이따 신반장 발제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집배원들의 사상 첫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오늘 마지막 조정 협상도 결렬됐습니다. 우정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인력 충원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고요. 다만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 바로 내일 광화문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일단 내일 출정식은 취소하고 8일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역시 조금 전이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고요. 서로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네요. 이게 악수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두 사람은 한일 관계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고 황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 전환, 또 북한 목선 경계 실패, 책임 문제, 한일 관계 악화 우려 등의 의견을 내놨고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일본 경제 보복 조치 관련 속보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관련한 얘기부터 해보고요. 이번 달 단행될 개각 관련 얘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광화문 천막 관련 속보,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김학의 전 차관 재판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본 아베 총리가 이번 수출 규제가 보복 조치라는 걸 자인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연일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법 상식을 따라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죠. 청와대는 WTO 제소는 물론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의 반일 감정 역시 거세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에 이어서 중소상인들의 일본산 판매 중지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진두지휘하는 아베 총리의 주장은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어젯밤 NHK 방송에 출연해선 공은 지금 한국 쪽에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끌어온 것도 모자라서 모든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떠넘긴 겁니다.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これは歴史認識問題を通商政策と絡めるというのはですね、トランプさんみたいなやり方なんですが、あんまり良くない。徴用工問題というのは歴史問題ではなくて、国際法上の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の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자, 아베 총리는 또 이웃 국가끼리는 여러 문제가 일어나지만 한일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서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수출 규제가 시작된 어제 마침 일본의 참의원 선거 개시일이었습니다. 우연인지 작정하고 타이밍을 노린 건지 사실 답은 자명해 보입니다. 아베 정권은 다른 보수야당과 합쳐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 3분의 2 확보를 목표로 삼았는데요. 연금과 소비세 문제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국 때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21일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에도 아베 총리가 계산에 넣고 있는 정치 일정 줄줄이 이어집니다. 우선 선거 직후에 미국과의 무역 협정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고요. 10월에는 국내 소비세가 2%포인트 올라갑니다. 아베 총리에겐 모두 정치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올림픽까지는 최소한 봐야 될 겁니다. 자기 나라의 국내 불만을 퇴출해서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 네, 아베 총리가 올림픽에 얼마나 큰 기대를 품고 있는지는 이 마리오 분장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맞대응을 자제하던 청와대가 첫 공식 입장 발표했습니다.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일본의 태도를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아베 총리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보복적 성격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보복적 성격이 아닌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26분 만에 바로 잡았습니다. NSC 회의 당시 내부 기류가 상당히 강경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또 청와대는 일본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WTO 제소는 물론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 및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일 기업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기업의 생산에도 중요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사태가 장기화되면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도 했죠. 다만 보복이 보복을 낳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본의 첫 번째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한다면 아마 일본은 다음 카드를 바로 꺼낼 겁니다. 그러겠죠. 저희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예.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를 검토를 했고요. 그런 위험 요소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대일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특히 한일 갈등을 조종해온 이 미국을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다툴 때면 북한의 안보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우려해 개입해 왔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중재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일본과 한국을 연달아서 방문했지만 한일 갈등과 관련해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신고립주의로 불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기조와 무관치 않은데요. 미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당사국들끼리 알아서 해라. 굳이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겁니다. If they want us to do the fighting, they also have to pay a price. And sometimes that's also a monetary price. So we're not the suckers of the world. We're no longer the suckers, folks. 네, 참고로 7월 4일 미국의 최대 국경일인 독립기념일입니다. 자, 일생일대의 쇼가 될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미국에 대한 경례라는 제목의 역대급 행사가 열렸는데요. 거리에는 에이브럼스 탱크와 미 보병 전투차 브래들리가 등장을 했고 또 B-2 전략 폭격기 F-22 전투기가 하늘을 날면서 행사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연단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강한 미국을 강조했습니다. This country into the most exceptional natio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and our nation is stronger today than it ever was before. It is its strongest now. 물론 이 국경일을 재선용 초호화 쇼로 둔갑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행사장 일대에는 반트럼프 시위대의 상징적인 소품, 이 베이비 트럼프 대형 풍선도 등장했는데요. 약 6m 높이의 환한 아기 트럼프가 기저귀를 찬 모습입니다. 이 내용도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도발 이어가는 아베, 공은 한국의 국제법 상식 따라야 합니다. 네, 독립기념일 조금 전에 저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독립기념일에 보통 이제 폭죽, 불꽃놀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네, 왜 쳐다봐요? 부러워서요. 뭘 부러워요? 네, 자, 일본 아베 총리의 그 도발 강도 갈수록 세지고 있고 아베 총리가 이제 완전히 전면에 나서 있어요. 뭐 연일 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어젯밤에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 내용도 저희가 들어봤지만은 급기야 상식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면서 뭐 우리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NHK 생방송에 출연해서였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공은 한국 쪽에 넘어가 있다.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규제가 사실상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한 보복 조치 차원이라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아베 총리는 한일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었는데 한국이 유감스럽게도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이 NHK 생방송이 있기 전에 후쿠시마를 찾아서 참의원 선거 첫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우리가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반한 여론이 커졌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번 보복 조치를 통해서 자국 내 반한 여론, 또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새 품목 외에도 다음 달부터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아예 제외하겠다면서 의견을 받고 있고요. 시행령이 개정되면 탄소 섬유나 이 공작 기계 등으로 규제 대상이 단숨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의 협의 요청도 아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요, 이 카운터파트인 일본 경제산업성
내에 이 전략물자 담당국에 이 양자 협의를 좀 갖자 이런 요청 공문을 뭐 이틀, 3일 연속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2일, 3일 지난. 일본은 뭐 묵묵부답이었다고 하고요. 만약에 응할 경우에 우리 정부와 이 WTO 규정 위반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마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전담할 통상 현안 대응단 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을 한 상태고요. WTO 제소준비팀 그리고 규제 품목 교역 상황을 관찰할 이 수출입팀 그리고 이 국내 산업 피해 영향 등을 조사할 영향 분석팀 그리고 이 국제적 공조 및 외신 등을 맡을 대외 관리팀 이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을 승소로 이끌었던 이 정한을 통산 분쟁 대응 과장 그리고 고성민 사무관 등도 이 TF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부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11월 이 정부가 합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내렸었죠. 최근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자, 이에 일본 정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한일 합의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해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를 책임 있게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제사회도 높은 평가를 내린 합의다. 합의 이행은 일본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이기도 하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일본이 그 보복 조치를 취했다는 거를 뭐 사실상 자인한 거잖아요.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고. 우리나라에서 반일 감정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건 분명하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보복을 하자 뭐 이런 반일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국내에 진출한 일본 기업 리스트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소비자에 의해서 중소 상인들까지 일본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가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번 직접 보고 가시죠. 우리 700만 자영업자들은 일본의 이런 부도덕한 이러한 적반하장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의 매장에서 아사히 맥주, 일본산 마일드7 담배, 이 모든 상품들, 도요다, 이 모든 상품들을 오늘부터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 과거사 부당과 무역보복을 이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이들은 회견 중간에 일본 제품 불매한다,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요. 또 일본 우글기와 일본 기업의 로고가 적힌 종이박스를 밟는, 지금 보시는 장면의 퍼포먼스도 함께 벌였습니다. 뭐 반대로 여전히 또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신중론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죠. 양국이 이 향후에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뭐 지나친 반일 감정이야말로 일본의 이 싸움판을 키우기 위한 의도에 걸려드는 것이다. 이런 지적인 겁니다. 아까 김상조 실장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또 그렇죠. 했죠. 우리가 뭘 하면 그쪽은 분명 또 여러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씩 내놓을 거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였죠. 네. 자,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일본 국적 연예인들에 대해서 퇴출 요구를 퇴출 요구가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에 대한 비판 글을 남겼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 트와이스 아이즈원의 일본 국적 멤버 퇴출 운동 대한민국을 돕는 게 아니라 해롭게 하는 운동이다라면서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 편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국내 활동하는 친한파 일본 연예인들까지 우리 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아까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하여간 역대 못 보던 장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들이나 미국 정가의 반응을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쇼로 뭐 변질시켰다. 이런 반응이 꽤 많이 나오는 분위기죠. 네, 7월 4일 이번이 243번째 미국 독립 기념일입니다. 이 기념일을 맞아서 성대한 행사 열렸는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세봤죠. 세봤어요? 네.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일생 일대의 쇼가 될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그 말대로 미국의 첨단 군사력을 자랑하는 각종 이벤트로 채워졌습니다. 하늘에는 B-2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전투기들이 저렇게 날아다니고요. 또 연설 무대인 링컨 기념관 주변에는 미 육군의 주력 탱크가 또 전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45분간 이어졌는데요. 재선을 노린 정치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자신의 치적 대신 미국의 위대함, 하나의 미국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네, 링컨 기념관 앞에 저렇게 많이 모였었군요. 네, 자 독립기념일에 현직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죠, 네, 신반장. 그래서 당장 이 대선 경쟁자들 사이에서 네.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미국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대통령은 이날이 자신의 생일이 아니라 미국의 생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건 독재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의 시위가 산발적으로 이어졌는데 특히 반대파들의 시위는 지금 보시는 소위 베이비 트럼프라고 불리는 대형 풍선을 세워놓고 버려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고요. 풍선 오른손을 보면 마치 그 트윗을 남긴 듯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는 깨알 디테일도 살렸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하여간 일본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30대 기업 총수들을 만나고 또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5대 그룹 총수와의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관련 속보, 움직임도 상당히 빨라지는 분위기니까요. 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베 공은 한국의 국제법 상식 따라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개각 발표가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달 초 발표를 목표로 해서 개각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 일부, 또 이른바 원년 멤버 등 최대 9명이 교체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설 각종 설이 쏟아지는 이슈, 이른바 지라시라고 불리는 정보지의 단골 소재, 바로 개각입니다. 개각이 임박했습니다.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몇 차례 일부 장관 교체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부를 정도의 대폭 개각이 있을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현재 교체가 거론되고 있는 자리만 무려 10여 개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우선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장관 중 일부가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유은혜 부총리, 진선미 장관, 이계호 장관, 유영민 장관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총선 출마설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다만 유은혜 부총리의 경우에는 각종 교육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 이번엔 남고 연말쯤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으면, 못하면 저에게 또 총선이라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안정적인 교육 개혁과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제 정치 생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원년 멤버 그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장관 일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도 곧 새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년 멤버인 동시에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도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외교안보 라인은 이 원년 멤버인 강경화 장관을 제외하곤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또 남북관계를 포함한 각종 외교안보 현안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 개각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채우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벌써 일부 자리는 하마평이 돌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자리, 법무부 장관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각 여부 때문인데요.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벌써 경계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만약 조국 법무부 장관 입각마저 현실화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네,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 지난번에도 제가 따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가능성 꽤 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훨씬 이전인 2011년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콕 찍은 영상이 최근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그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후임으로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선 의원으로 국회에서 과학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 변재일 의원, 최기영 서울대 교수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임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와 김호수 법무부 차관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개각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진 다 설입니다. 입각설, 개각설. 원래 일반 회사도 인사 시즌이 되면 각종 설이 돌지 않습니까? 저희 JTBC 보도국도 최근 정기 인사가 있었는데요. 인사 발표 앞두고 각종 설이 돌았습니다. 양반장 승진설, 최반장 이동설, 신반장 로또 당첨설, 하지만 결국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다 그대로 남았습니다. 자, 이번 개각, 청와대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고 발표가 임박한 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누가 나가고 누가 그 자리를 채울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소식도 잠깐 다루고 가겠습니다. 엊그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경제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전제하면서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말장난 같은 진실을 호도하는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여론몰이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또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금 일어나는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오신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 그리고 각 당 평가 등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르면 7월 중 대폭 개각, 청와대 막바지 검증 작업. 네, 한 주의 마무리를 함께하는 금요 고다방 시간입니다. 지난 일요일, 잠깐 저희 국장이 나오셨네요. 예, 지난 일요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만남 자체만으로도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판문점 회동과 관련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김영석입니다. 얼마 전 판문점에서 성사된 세 개의 만남을 보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금요고다방에 사연과 신청곡을 보냅니다.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역사적인 순간을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던 작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제가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담아서 만들었던 노래가 만찬의 피날레를 장식했던 기억도 아직 생생한데요.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이렇게 화해와 또 대화의 장소로 변해가는 모습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싶습니다. 작년 판문점에서 울려 퍼졌던 원드림 원코리아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네, 작곡가 김영석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지난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구석구석 울려 퍼졌던 노래 원드림 원코리아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는 2015년에 김영석 씨가 작곡한 노래죠. 엑소 백현, BTS 정국, EXID 소울지 또 소유씨 등 인기 가수는 물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함께 불렀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원드림 원코리아 들으시면서 고다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또 기억해요.
네, 제가 금요고다방 뭐 아직도 하냐고 지난번에 해가지고 확 비춘 거죠? 깜짝 제가 출연을, 예. 평소에 몸까지 바르니까 당황하지 않지 깜짝 놀랐어요. 아까 갑자기 화면에 제가 비쳐가지고요. 사연도 한번 직접 한번 이렇게. 네, 좋아요. 예. 네, 그나저나 그 다정의 승진설 이동설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근데 돌긴 돌았어요 그런 얘기가? 안 돌았나요? 아 그래요? 좋아요. 일단 끝나고 얘기합시다. 그는. 자, 오신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부터 좀 더 다뤄봐야 되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연설 내용, 그 시작 부분을 반성하겠다 이런 말로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고반장이 국장 교체설은 또 언급을 안 했네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차마 다 연결돼 있나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네. 있었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해도 되죠? 예. 일단 오신환 원내대표는요, 이 국회 파행 사태를 연설 첫머리에 꺼냈습니다. 정치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당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 해도 국민에 대한 책임까지 내던지는 일만은 없었어야 한다면서 이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온 국회 파행, 그 어떤 변명으로도 국민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이다. 나부터 반성하겠다.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고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경쟁하는 공존과 합의의 플러스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연설이 보통 이렇게 있으면 사전에 연설문을 배포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신환 원내대표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이 연설문에 없던 내용이 나와서 뭐 취재 기자도 좀 당황을 했었는데 오 원내대표가 처음에 애드리브를 좀 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들리십니까? 들어보세요. 국민들의 힘들어하는 절박한 목소리를 보이시나요? 보세요. 국민들의 고단하고 애틋한 저 눈빛을 말해보세요. 우리는 왜 정치를 하나요?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장 들리십니까? 깜짝이야. 신혜원 반장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 들리십니까? 저도 한번 애드립을 해봤고요. 네. 이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연극배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좀 연극의 독백처럼 저렇게 연설을 시작한 건데 갑자기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들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마이크가 잘 나오고 있는지를 묻는 걸로 착각한 일부 의원들이 잘 들립니다라고 이렇게 답하면서 의원석 곳곳에서 이렇게 웃음이 터지기도 했고요. 낚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좀 노린 것 같기도 네, 한데 네. 좀 약간 본인의 의도한 거대로는 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조금 좀 낯선 장면이었고, 자, 오신환 원내대표 오늘 연설 이 상당 부분을 경제 문제에 할애를 했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 폐기, 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고요. 이 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국회 이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주 뭐 최 반장이 얘기할 때 불안하긴 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진 않네요. 근데 오신환 원내대표가 맞아 한예종 출신이죠. 예. 네, 근데 그 솔직하게는 뭐 아주 연기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아까 보니까 아니에요? 최 반장이죠. 연기는 네. 최 반장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네, 오신환 원내대표 연설에 대한 여야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신 반장? 각당은 각자 당의 주장에 맞는 부분에 한해서만 호평을 내놨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국회 파행에 대한 사과로 연설을 시작한 부분을 거론하면서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이 사과와 대안도 없이 비판만 했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과는 차별화된 연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는 일이 정치의 최우선 과제라는 말에 동감하지만 어려움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 폐해와 목선 관련 국정조사 부분 등 골고루 공감을 했고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정의당은 선거제 합의 처리 언급 부분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무조건적인 노조 때리기와 최저임금 때리기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로서 이제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가 마지막 순서였고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하고 나온 넥타이가 또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아, 정말입니까? 네, 맞아요. 저는 네. 금시초문인데 아무튼 아무튼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죠. 예, 보시면요. 일단 그 당 색깔에 맞춰서 교섭단체 대표가 어느 당 출신인지 그날 맞춰서 저렇게 알록달록한 깔별로 이렇게 맞춰서 나온 겁니다. 우선 첫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때는 파란색,
또 나경원 원내대표 때는 빨간색, 그리고 오늘 오신환 원내대표 때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맨 오른쪽 청록색 넥타이를 하고 온 거죠. 네, 자 개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제 뉴스룸에서도 9개 부처 개각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도 했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 유임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원년 멤버 장관 지금 남은 사람이 강경화 장관, 김현미, 박능우, 박상기, 유영민 장관 정도입니다. 지금 이 중에서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 박능우 장관과 박상기 장관, 유영미 장관의 교체가 유력시되는 상황입니다.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차기 또는 차차기 총리설까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어쨌든 일단 이번 인사 때는 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 역시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최근 국제 정세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수장을 교체하는 건 좋지 않다는 게 청와대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비교적 임명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최근 북한의 목선 사고 등으로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경두 장관 역시 강경화 장관과 비슷한 이유로 개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교안보 라인이 유임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반장들의 설명이었고요. 최근에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마지막 변수가 된 거네요. 만약 그렇다면요.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오신환 대통령이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죠. 서울 광화문 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광화문 광장 재진입을 위한 D-Day로 이번 주말을 찍었기 때문이죠. 조 대표는 광화문 광장은 넓다면서 대형 화분을 갖다 놓은 서울시의 선제적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화당 이번 주말 총동원령 내렸습니다. 조원진 대표 앞서 이번 주 안에 광장 다시 들어간다 예고했던 만큼 새삼스러울 건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내일 서울역에서 이렇게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 끝나고 광화문 광장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때 진입 시도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일 모두 나오십시오.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님들께서 총동원령 내리셨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총동원령입니다. 내일 우리 제대로 한번 싸워봅시다. 비장합니다. 자, 하지만 광화문 광장 아시다시피 바닥 분수도 저렇게 틀어놨고요. 물 콸콸 나오고요. 대형 화분 130여 개 갖다 놔가지고 이거 도저히 치고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인데 말이죠. 하지만 조원진 대표 오늘 라디오 나와서 광화문 광장은 대단히 넓다. 박원순 시장이 텐트 못 치게 하려면 화분 5,000개는 갖다 놔야 할 거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서울시는 이미 경찰에 이 시설물 보호를 요청을 했고요. 공화당이 천막을 치는 즉시 2차 행정 대집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자, 내일 그리고 모레 광화문 광장은 그야말로 이 전쟁터를 방불케 할 거란 우울한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공화당에서 이 천막만큼이나 제일 핫한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보수 유튜브 방송이죠. 신의 한수라는 곳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은 보수 통합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을 선택할 거다. 다시 입당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옥중에 박 전 대통령이 당 이름을 지어줬다. 1호 당원으로 모실 거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우리 공화당 앞서 그 보도 내용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어제 신의 한숨과 두수에서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당 복당한다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하 변호사한테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공화당의 1호 당원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야, 이 보수 진영 내에서 이 주도권 다툼이 장난이 아니네요.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자,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뭐 앞서 청와대 발제에서도 들으셨지만 일본의 이 경제 보복 조치를 놓고 자,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자 일본 도쿄대 문학 박사 출신인 이 강창일 의원 한마디 했죠. 자, 일본 정부 일단은 맹성토를 했습니다. 치졸하고 옹졸하다, 쪼잔하다. 자, 그러다 막판에 우리 정부도 좀 아쉽다. 한마디 걸친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정부도 좀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좀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부터 계속 되어왔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이해찬 대표가 자, 저기 보이시죠? 강의원을 향해서 어이, 거기까지 그만! 이라고 하듯 손가락으로 X 표시를 저렇게 취해 보인 거죠. 자, 그래도 계속 강의원 얘기를 이어나가려고 하자 의원들이 나섭니다. 오, 박수! 하면서 마이크 끊어놓는데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또 하나는 뭐 공개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해찬 대표의 이 정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와, 진짜 저 이글거리는 눈빛. 아, 예, 강창일 의원 초재선도 아닌 4선 중진인데 마치 그만하라고 했지 나 7선이야라고 하듯. 하지만 강창일 의원도 지지 않죠. 해찬아, 내가 서울대 1년 선배다. 나 71학번, 너 72학번. 그래도 두 사람 나이는 동갑입니다. 누가 재수를 했겠죠. 자, 어쨌든 지금 분위기에서 여당 중진이 정부 대응을 비판하기란 쉽지 않은 얘기죠. 하지만 강 의원은 말씀드린 대로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풀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냥 일본만 비판할 수는 없다는 거겠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이 또 의총을 했습니다. 당장 7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또 20대 국회 마지막 새 예산안 심의를 이끌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선출 위한 경선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자, 보시죠. 자, 김재원 의원 후보입니다. 의총장 입구에서 저렇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면서 지지 호소합니다. 자, 당초 황영철 의원 단독 후보였는데 김 의원이 나도 있어 하면서 이렇게 경선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황영철 의원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길래 이렇게 안 보이죠? 저쪽에 있네요. 저쪽에 있네요. 예, 저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할 말이 있는 듯한 눈치인데 한번 저렇게 나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또? 그리고 그렇게 그래도 자, 의총을 비공개로 하려고 하니까 황 의원이 나 기자들 앞에서 할 말이 있다. 신상 발언을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은 닫히고 기자들 나갔죠. 자, 그런데 잠시 후에 황영철 의원이 이렇게 혼자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들어보시죠. 이번 경선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선을 거부하고 출마 포기하고 그냥 의총장 나와버린 겁니다. 자, 애시당초 후반기 예결위원장 내가 맡기로 돼 있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갑자기 그걸 방침을 바꿔서 김재원 의원과의 경선을 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거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다 비판합니다. 이렇게요. 그 측근을 예결위원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원칙과 민주적 가치들을 훼손했다고. 자, 그렇다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영철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원칙대로 합니다. 저희 당에서는 공당이니만큼 원칙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들은 두 사람 다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황영철 의원이 한국당 몫의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기로 예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 김재원 의원이 경선을 요구하고 나섰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영철 의원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경선을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반발해서 황 의원이 조금 전 저희가 봤던 대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맹 비난하면서 예결위원장직을 포기했다. 뭐 이런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전체적인 상황이 일반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좀 이례적인 상황이면 틀림없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장 뭐 김성태 원내대표가 재임하던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안상수 의원에 이어서 황영철 의원이 예결위원장, 이 후반기 원구성의 예결위원장 이어받는 걸로 정해졌었고 그때 의총에서도 이를 추인했다는 기사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이렇게 뒤집혔느냐? 황영철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측근인 김재원 의원을 예결위원장직에 앉히기 위해서 원칙을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 의원은 나 원내대표는 올바른 리더가 아니다.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맹성토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저도 그 발언을 들어봤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고 원칙대로 했다. 이런 공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황영철 의원은 친박 대 비박이라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고질적인 개파 구도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재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핵심 친박으로 꼽히는데요. 이 반면 황영철 의원은 바른정당 복당파인 이 비박계입니다. 결국 친박계가 비박계인 자신에게 예결위원장이라는 노른자의 자리를 주지 않으려고 끌어내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황영철 의원은 유승민을 내쫓을 때와 같은 일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조를 보여준다라고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최근 신임 사무총장에 복당파 이진복 의원 대신 친박계 박맹우 의원이 임명되면서 친박계 부활 징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상임위 쪽에서도 파열음이 나오는 게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박순자 위원장이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최 반장. 네, 일단 이 박순자 의원에서 홍문표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당내에서 뜻은 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국토위원은 이 지역 SOC 예산을 끌어오기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뭐 위원장 자리는 말할 것도 없이 뭐 그런 자리겠고요. 자,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뭐 더 이제 자리에 좀 연연한다라는 뭐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박순자 의원 사퇴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 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서 내가 계속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고요. 더욱이 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불거지자 최근 뭐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도 나오지 않았고요. 네, 예결위, 국토위 모두 지금 이제 잡음이 좀 일어났고요. 자, 오늘 오후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상당히 뭐 아까 보니까 서로 공손하게 인사는 하는 모습은 저희가 봤지만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모두 발언은 공개를 하고 모두 발언만? 예, 네. 모두 발언 공개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황교안 대표가 이런 뭐 얘기를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한 건데요. 자, 김상조 실장 황 대표에게 이 한일 관계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 좀 힘을 실어달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황교안 대표 필요한 일을 다 하겠다,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도 일단 한일 관계의 현재 위기는 문재인 정권의 무관심과 무능 탓이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예상대로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 단독 영수회동 요청도 재차 김상조 실장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상조 실장은 대통령에게 그 말씀을 꼭 전달하겠다라고만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요 이것도 솔직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였죠. 군에서 폭파병 교육을 받았던 20대 예비역 병장이 뭐 대표적인 국제 테러 조직이죠. IS 가입을 시도하고 또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군경의 합동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23살 예비역 병장 박모 씨입니다. 일단 군경 수사에서는 호기심에서 한 일이다라면서 범행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박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수도권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 입대해서 폭파병 교육을 받던 중에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치고 또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테러 자료를 수집하거나 또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건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 IS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던 그 비밀 앱 설치가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뭐 일단 조사를 더 해봐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 일단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본다면은 자생적 테러 가능성까지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아마 수사를 하고 있을 거고요.
사제 실탄 제조 영상물을 수집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집에서 테러 단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정글도가 발견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박모 씨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IS 앱에 대해서도 그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공개 앱이고 호기심에 설치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IS 관련 홍보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에 몇 번 올린 것이 전부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게 군 당국이 아니고 경찰이었다면서요, 최 반장. 네, 이게 어떻게 처음 알려지게 됐냐고 하면 2017년 11월 미국 이 연방수사국 FBI로부터 이 한국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 IS 선전 매체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라는 첩보를 전달받아서 이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박 씨 혐의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또 군에서 관련 수사를 받다가 지난 2일 전역을 해서 이 민간인 신분이 됐는데 이 테러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아무튼 구체적 진상이 좀 나올 텐데 이거 좀 잘 좀 챙겨주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요. 우리 공화당 천막 얘기를 좀 해보면은 아까 총동원령 그 발언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일단 일요일 가능성, 내일 가능성 다 있지만 마침 또 내일 태극기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내일 가능성이 일단 좀 더 커 보인다 그런 생각이 맞아요? 서울역에서요. 아, 서울역에서 여는 예, 거죠? 일단 서울역에서 열고 텐트를 칠 공간은 있어요, 광화문 쪽에? 일단 그 참 놀라운 것이요. 네. 우리 한국당,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이죠. 헷갈립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이 화분을 훼손하지 않고도 이 텐트를 설치할 수 있게끔 이미 시뮬레이션까지 다 끝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뭐 설치할 장소도 다 봐뒀다는 거겠죠. 그럼 화분 위로 친다는 얘기인가요? 몽골 텐트가 이제 그런 모양도 있긴 있는데. 아 근데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쪽은 꽉 차 있는데. 네. 그 상대적으로 저 세종대왕상 쪽은 약간 좀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좀 있대요. 예. 아무튼 뭐 우리 공화당은 최소 10,000명 정도가 모일 걸로 보고 있는데 아마 그때 광화문 광장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당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내일 그 시간대 집회 시간대 도심이 좀 혼잡할 걸로 예상되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황영철, 나경원 리더십 인정 모태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같은 시각 여성단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서 성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자의 청문회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태죠. 여야는 일제히 법사위원들을 사보임해가면서 청문회를 대비한 전열 정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라 김학의 전 차관 직접 법정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김 전 차관은 제3자 뇌물 1억 원을 포함해서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그리고 이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이 됐죠. 검찰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지만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성접대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김 전 차관 구속이 된 다음 검찰 조사를 사실상 전면 거부했었죠.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말을 아꼈다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펴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였는데, 자, 오늘 변호인들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검찰이 성접대가 있었다고 한 날에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또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도 했습니다. 자, 오늘 재판이 열리던 날 이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건 반쪽짜리 기소다, 이 부실 수사였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면 왜 김학의를 처벌할 수 없느냐? 나는 뇌물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다. 성폭력은 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범죄가 아니냐? 라는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여 철저한 진실을 밝히지 않고서는 장자연 사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정의사회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여야 모두 전열을 가다듬었는데요. 자, 수비를 맡아야 할 민주당은요. 자, 조홍천 의원을 이철희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윤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일 때 조 의원, 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만큼 이 불편한 상황을 좀 피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활동한 적이 없고 또 법조인 출신도 아닌 이철희 의원으로 교체한 건 왜일까요? 자, 여당 내 대표적인 전략통에다가 썰전, 잘 아시는 썰전 등에서 활약한 점에 비춰보면 한국당의 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자, 물론 이 의원 역시 전투력 만만치 않은데요. 자, 한국당 법사위원 장제원 의원과는 이미 정개특위에서 한판 이렇게 붙은 적도 있습니다. 공영원에 대해서 자꾸 궤변인이 자꾸 그런 얘기를 면전에다 대고 하시죠? 네? 자, 말씀하세요. 네. 얘기 중이잖아요. 그게 개변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 법안을 안 가리시나요? 법안을 말 가리시나고요? 법안을 얘기 중이잖아요. 어디 지금 개변이라고 지금 날치기 통과 준비하고 있어. 날치기? 날치기 통과 준비하지 마요. 날치기 전문 정당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지? 자, 그리고 공격을 맡은 한국당에서는요, 정갑윤 의원을 빼고 김진태 의원을 투입했습니다. 자, 5선 중진보다는 재선 김 의원의 화력이 더 높다고, 세다고 판단을 했겠죠. 자, 부장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후보자보다는 연수원 5년 선배입니다. 자, 김 의원, 윤석열은 내가 잘 안다. 이 적폐 수사로 그 자리에 올랐지만 적폐의 장본인이다라면서 청문회 날이 기다려진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자, 오늘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강한 의혹을 내비쳤습니다. 워낙 여기저기 문제가 많아서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수신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또 이런 의혹을 초래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후보자를 사퇴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갈 거다. 그냥 순탄하게 넘어가기는 힘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진태 의원 이미 19대 국회 또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에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윤 후보자를 수차례 마주하고 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 첫 국정감사 때부터 강하게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거 좀 속닥거리지 마세요. 이거 봐요. 이거 누구야? 좀 제대로 좀 경청을 하세요. 제가 물어볼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요? 예? 우리 윤석열 검사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저거. 알겠습니다. 네. 그런 코미디 같은 답변 하지 마시고요. 자, 윤석열 청문회의 한국당 공격수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을 포함해서 김도읍 간사 그리고 김진태, 이은재, 장제원, 주광덕 의원이 자리를 잡았죠. 자, 그리고 민주당이 동의를 하면서 이완영 전 의원 자리에 정점식 의원까지 합류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한국당 청문위원 라인업을 보면요. 자, 7명 가운데 5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5명 가운데 4명은 또 윤 후보자와 검사 선후배 사이인데요. 자, 특히 주광덕 의원, 윤 후보자와 연수원 23기 동기에다가 1960년생, 이 나이도 같습니다. 또 이 연수원 시절엔 다른 대학 79학번 동기들과 모임을 만들어 또 친하게 지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는 청문회장에서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 의원 이미 화력을 이렇게 지피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5명 중 가장 중요한 증인인 윤우준 씨는 최근 해외로 도피하였음이 확실시되고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 등 2명의 주요 증인도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주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도 잇따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의 회사 협찬사가 기존 네 곳이었지만 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고 난 뒤 대기업을 포함한 12곳으로 늘어났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윤 후보자 측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해당 협찬은 모두 지난달 13일 이 총장 후보 추천 전에 완료된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한국당은 윤 후보자 배우자 그리고 가족을 둘러싼 의혹, 또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등을 지금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데요. 다만 윤석열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좀 변수입니다. 항명 사태가 불거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수사팀장 관계였죠. 또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낸 황 대표가 윤 후보자가 지휘한 적폐 수사와 또 때려야 뗄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미 민주당 이번 청문회 초점을 황 대표에게 맞추겠다는 전략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인사청문회 D-3 여야 일제히 화력 보강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뜨겁겠네요. 근데 어제도 얘기했고 아까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또 고민이 또 나름의 고민이 있네요. 이게 또 황교안 대표로 번질 가능성 또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당내 분위기는. 보통 네. 이렇게 이 족보 시쳇말로 족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게 좀 뭐가요? 꼬이면 그러니까 학번과 이 연수원 기수의 이 엇갈림 네. 뭐가 더 우선할까요? 글쎄요, 뭐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요해요.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답변이었네요. 네, 교과서 같은.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저희도 같은 반장이지만 선배라서 제가 따뜻하게 대하잖아요, 맨날 강 반장한테.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할 얘기 되게 많은데. 네. 자, 그나저나 지금 이제 총장 후보자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한국당 측의 뭐 의혹 제기도 있고요. 또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도 있는데 하여간 그 반박과 재반박, 보도와 재반박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요. 윤 후보자 부인이 기획한 미술 전시회에 대기업과 은행 등 최소 16개의 기업이 협찬을 했는데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추천되기 전까지는 4곳이었지만 후보자 지명 발표가 이루어진 6월 17일을 전후로 12곳이 협찬 계약을 했다면서 일주일 사이 4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은 협찬은 지난달 13일에 총장 후보 추천 이전에 완료된 것이라면서 6월 12일부터 판매된 전시회 도록과 배포된 리플렛에 이 협찬사들이 이미 인쇄돼 있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광덕 의원은 6월 12일까지 인터넷에 게시된 이 포스터에는 협찬사가 4군데였는데 자, 6월 13일부터 이게 16곳으로 늘어난 걸로 확인된다라면서 바뀐 이 전시 포스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월 20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총장 후보자들을 천거를 했고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 윤 후보자를 포함해서 3파전 양상이었고 결국 윤 후보자가 최종 후보로 유력한 상황이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주광덕 의원은 5월 20일 이후부터 협찬 계약이 급증을 해서 대부분 5월 말 6월 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제 주광덕 의원의 발언에서 저희가 들었는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5명 가운데 3명이 잠적했다. 이런 의혹도 추가로 제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5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당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 서장을 핵심 증인으로 꼽고 있는데 주광덕 의원은 이 윤 씨가 해외로 도피를 했다라면서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전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였던 윤우준 씨가 사용하는 차명폰에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시켜준 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문자를 보낸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강제 송환된 지 22개월이나 지난 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 내에 사건 은폐 내지 윤우진 씨 비호 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고위공직자 비리 부패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청문회를 앞두고 법사위원으로 투입된 한국당 김진태 의원, 윤 후보자의 장모 최모 씨를 사기, 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가 연관된 판결문 3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서 그런데도 최 씨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또 윤석열 후보 측은 또 다 반박 자료, 해명 자료를 또 내고 있죠. 자, 다음 주 월요일 청문회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요. 오늘부터 이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공판 준비기일이었지만 여러 가지 쟁점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김 전 차관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속옷 논쟁이라는 게 벌어졌다면서요? 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이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그 증거로 이 김 전 차관의 속옷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사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 이런 것까지 증거로 내는 게 맞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 김 전 차관이 원주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앞서
압수수색 당시 동영상 속옷과 부합하는 형태 또 무늬를 가진 속옷을 촬영한 것이니까 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관련성이 그러니까 있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이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 취재진에게 이 제출된 자료엔 특이한 모양이나 무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삼각이냐 사각이냐 정도라면서 식별하기 어렵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일단 재판부는 오는 26일에 이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차량을 덮쳤고요. 예비 신부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좀 설명을 할래요? 네, 사고 내용. 개요를 네.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어제 오후 2시 20분쯤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빌딩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에 외벽이 무너져서 30톤가량의 잔해물이 바로 앞 도로로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4대를 덮쳤는데 차량 2대는 건물 잔해에 완전히 매몰이 돼버렸습니다. 그중 이 아반떼 운전석에 있던 황모 씨는 3시간 36분 만에 구조가 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이모 씨는 사고 4시간 10분 만에 구조가 됐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그 차량에 타고 있던 이 두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 내년 2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였고 이날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어젯밤 이 씨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반복해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결혼을 앞둔 딸을 잃은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됐고요. 경찰이 이제 과실이 입증되면은 거기에 맞는 또 형사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관련한 속보도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뉴스룸에서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윤석열 청문회 D-3 여야 일제히 화력 보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더운 날씨였죠. 오늘 올해 첫 폭염 경보까지 발효됐는데 이번 주말 내내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고요. 아까 양원보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짚어봤지만 우리 공화당이 이르면 내일 광화문 광장에 다시 천막을 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형 화분 5,000개로도 천막 설치를 막지 못할 거라 이렇게 엄포도 났는데요. 광화문 사수를 공언한 서울시 어떤 대응에 나설까요? 자, 역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에 임하는 한국당의 속내가 복잡하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과 수위로 윤 후보자를 공격할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속보는 저희가 회의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씨 재판도 월요일에 예정돼 있는데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 4명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더워요, 진짜. 날씨 조심하고요. 양반장 또 들리시나요? 에어컨 없죠? 뭐예요? 아이씨. 네.